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병훈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 변호사 실무 강의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민사 변호사 1과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학기에는 제가 예상한 그 진도의 반 정도를 나가고 이 가을 학기 때 이제 나머지를 이제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민사 변호사 실무가 1, 2로 이제 나눠져 있지 않고 이제 한 과목이 그냥 봄, 가을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열리는 사실을 그러니까 뒤늦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강의를 맡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가 좀 강의를 진도를 이제 다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지난 1학기에 진도 나갔던 이후부터 그래서 임대차, 채권자 취소, 채권 집행 그리고 이제 민사 기록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쟁점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1학기 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는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강의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차를 마쳤다 그러면 한 주는 그 임대차에 관련된 기록 작성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채권자 취소를 마치면 그거에 대한 또 기록 작성을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 기말 시험 때 청구 취지 작성을 이제 10문제 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 그 평가는 소장 작성을 이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 기록을 주고 그것에 관련된 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난 학기하고는 이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요, 임대차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대차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민사 기록 시험에는요, 항상 임대차가 쟁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임대차는 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차에 대한 강의를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상가, 주택, 임대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가, 주택, 이 임대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변호사 시험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관련 쟁점들이 출제도 됐고요. 또 현실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 개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주택, 임대차는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요. 자, 먼저 임대차의 종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제 있었어요. 임대차가 이제 어떤 이유로 종료가 됩니다. 그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법적인 의무들이 생기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고요. 목적물을 사용 수 있겠던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임대차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청구를 할 때요.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그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해 달라. 이런 이제 청구를 할 때는 항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종료되었다. 그게 이제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종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법적 논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법 조문을 보시면은요. 민법 623조에 보면은 임대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제 수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계약 목적에 맞게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그런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행하라 라고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9조에 보면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자, 2항에 보면은 그것에 위반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전대를 했다.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 그걸 이유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5조를 보면은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이제 보통 약정을 하겠죠.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이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약정을 할 텐데, 그런 약정이 없을 때는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차 목적물이 뭐냐? 토지, 건물, 공작물인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 규정이 이제 특별법에서는 이제 달리 규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2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638조에 보면은 이러한 해지 통고는요,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전대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차인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해지 통고를 했다라는 것을 통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임대차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9조입니다. 자, 묵시의 갱신인데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조건은 같고요.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해지 통고에 의해서 이제 소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요 조항도요. 특별법에서는 이제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요건이 요 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상당 기간 이제 계속 사용 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그 전에 뭐 그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 기간이 그냥 끝났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뭐 상당 기간 내에 뭐 이의를 제기했다. 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에는 이거와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40조입니다. 자, 차임을 이익이 연체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했다. 그런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칙이 있죠. 이때는 3기의 연체가 있어야 차임 연체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대차는요, 이렇게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와 주택, 상가 그 특칙들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전대차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했다. 자, 그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바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는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고를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635조, 638조였죠. 그런데 그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약정 없는 그런 임대차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바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바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게 전 차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대차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사례에 있어서요, 어떤 기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뭐 이런 경우이겠죠. A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B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에요. 여기 이제 임대인입니다. 자, 이게 A가 C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B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거죠. 내가 보증금을 이제 양도받았으니
보증금, 그 양수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데, B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대차 기간이 갱신이 됐다, 또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을 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판시 1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한 갱신에 대한 합의, 또 어떤 연장에 대한 합의가요, 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에 A와 B가 갱신에 대한 합의를 한 거, 뭐 또는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거, 그거는 이 C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이미 갱신이 이루어졌다든가요,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걸 가지고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 어떤 내용도 쟁점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요 C가요, 양수금 이렇게 청구하니까 이제 B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내가 목적물을 넘겨받아야지 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지. 내가 목적물을 반환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급하겠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으면 내가 지급하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C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임대차 목적물이 A에게서 B에게로 임대인에게 반환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어떤 차임이 요 보증금에서 이제 차임이 공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증금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의 입장에서는요, 요 양수금을 이제 차임이 계속 그 양수금에서 이렇게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가 되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요 C가 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냐면 B가 A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물을 인도해라,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라, 그거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죠. 자, 요 경우에는요, 요 양수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요 목적물이 인도되는 게 필요하다 말이죠. 따라서 요 B에 어떤 무자력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잖아요. 채무자의.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 양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 이게 선이행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무자력이 예외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다.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다. 그러나 이 보증금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 임대차 목적물이 이행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채권의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어떤 기록을 쓴다라고 할 때는요, 양수금을 이제 청구하면서 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은요,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 어떤 파손이나 장애가 사소한 것이라서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으면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그런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게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해라. 이걸 수선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어떤 이행을 독촉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사례에서는 자, 임차인이 목적물, 건물을 임차해서 가구 전시장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꾸 습기가 차고 결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임대인은 뭐 그거 너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바닥이나 어떤 단열 방습 조치에 하자가 있어서 어떤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가구 전시장으로 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수선 의무를 이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수선 의무 위반이고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요 4번 판례를 보면은요, 1번, 판시 1번에 보면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는 거는요, 어떤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수선 의무가 발생한 이유가 어떤 이게 파손이나 어떤 장애가 이제 생긴 이유가 어떤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야. 이유가 어찌됐든 그게 임대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파손이 됐는지 장애가 생겼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그게 파손이 생기든 장애가 생겼든 묻지 않고 임대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차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선 의무는요, 그 마지막 3페이지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요, 밑줄 그는 부분처럼 임대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수선 의무는 이게 이제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겁니다. 해지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이때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이렇게 반환을 못했다 이게. 이게 뭐 요 사안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어떤 불이 났어요. 이제 성형외과였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성형외과의 일부가 이게 소외가 됐습니다. 이제 불에 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이게 수선 공사를 해달라, 수선 의무를 이행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임차인은 요 성형외과로 쓰던 요 목적물을 이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불에 타버렸으니까 이게 반환이 이제 불가능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거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대로 반환을 못한다 이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그 책임을 과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요 수선 의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귀책 사유 묻지 않고 수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거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하고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대로 목적물을 돌려줘야 돼요. 원래대로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볼 때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뭐 그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있다라고 보니까 마치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을 최종 귀속시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약이 해지가 되면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대로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얘가. 또 일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불타버렸다. 그러면 책임이 없지만은 그런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어떤 그 책임 부담은 결국은 이제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판례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반환을 못 해준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대로 반환을 못 해준다. 그러면 임차인 너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라. 이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에서 이게 불이 나서 그게 그 옆으로 번졌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임대차 목적물 옆에 있는 부분이 이제 타버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다 이거야. 그 부분이 어떤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판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 부분도 임차 목적물 이외의 부분도 임차인 너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번 판례에서요, 이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판례에서는요, 자, 이제 먼저 판시 1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래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 너가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 너가 책임을 져라 이건데요. 근데 이 불이 난 그 지점이 보니까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이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의 책임을 조금 감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을 보면은요, 임차 목적물에서 이제 옮겨 붙었어요, 불이. 그런데 옮겨 붙어서 불탄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의 어떤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경우에는요, 임차 목적물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거랑 구조상 일체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가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이 이제 어떤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라는 입증을 임대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임차인이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임차 목적물 외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임대인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고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4번 판례도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 이외의 부분 있잖아요. 임차 목적물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 이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요, 이제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요. 그것이 판례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 대단히 중요한 판례고요. 또 대법관들의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다수의 의견, 반대 의견, 또 별개의 의견들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조금은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대인이 이제 건물을 임차인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다가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이 불이 뭐 이게 누구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났는지가 밝혀지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화재의 특성상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임차인에게 너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그거를 원래대로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의무를 이행 못한 거니까 너가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너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구조상 일체를 이루는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너가 선관주의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 그랬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비판이 있었죠. 이게 너무 임차인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요,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임차 목적물 부분은 이제 기존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임차 목적물 이외에 구조상 일체를 이루는 부분, 이 부분에까지 어떤 임차인 책임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유 가치를 입증하도록 이렇게 바꾼 이제 판례를 이렇게 변경해서요, 임차인을 이제 좀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 논리적으로는 뭐 과연 타당한 판결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조금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조금은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대인은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제 그 임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배는 이제 사실 임차인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원에 대한 지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임차 목적물 이외의 그 부분은 임대인이 어찌 보면 책임을 지도록 이제 한 거니까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이제 판례대로 가면서 다만 손해배상 범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조정을 하자. 아니면 뭐 손해배상의 이제 책임의 제한 뭐 이런 걸로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판례라고 이제 보이는데 법리적으로는 뭐 많은 검토가 필요한 판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판례입니다. 자, 6번 판례는 이제 기존의 그 판례의 법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A가요, B에게 이제 의료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를 이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료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판시 1번에는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B가 그 의료 장비를 계속 점유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B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판시의 1번은 뭐냐면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한 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해서 이득을 얻었어야지만 부당이득이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요 사안의 경우에는 이 의료 정비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수리비, 어떤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대차 이제 그 목적물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이 이걸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이제 그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난 상태다 이겁니다. 고장이 난 상태다.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거냐,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임차 목적물이 어떤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거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원래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상당은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인이 반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이제 부담하잖아요. 근데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어떤 고장에 대한 수리비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게 목적물이 고장이 난다든가 장애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이게 임대차 목적이 끝났을 때 원상대로 원래대로 반환될 수 없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판례가 1시 2번,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대차가 이제 적법하게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A가요, B에 대해서 이제 500만 원에 이제 임대차를 했어요. 자, 그런데 B가 C에게 300만 원에 이제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목적물도 이제 전부를 전대한 건 아니었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28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감액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차임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밀린 차임,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이 전차인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요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요 전대차 계약상의 그 의무, 그거를 초과해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전대차의 특성상 요 임차인의 의무를 뛰어넘는 어떤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요 전차인의 입장에서는 요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의무 범위에서, 그리고 전대차 계약상의 요 전차인의 의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B가 요 어떤 차임 지급 의무를 면했다고 해서 전차인이 이걸 다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증 차임 자체가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 B는 300만 원, 또 나중에 28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C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요 전대차 계약 범위 내에서, 또 임대차 그 계약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요. B의 입장에서는 뭐 차임 5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이유가 없다 이거. 그래서 요 전대차 계약상에 300만 원,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3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요 차임이 이렇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차임 감액된 걸 가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판시 2번에 보면은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요,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변경된 걸 가지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임 감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임이 감액된 이후에는요, 그 범위 내에서만 C는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도 지고요. 그 다음에 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부담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자, 요 A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 C가 B에게 지급했다, 이게 차임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직접 차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C가 B에게 지급했다면 그거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C가 B에게 지급한 거 그거는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차 이제 임차인이 차임 지급해라, 직접 지급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만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감액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법한 전대차가 있었을 때 임대인이 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그럴 때 직접 이제 책임을 지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C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요 전대차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뭐 임차인이 그 지치한 차임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는 거고, 차임이 감액됐다면 당연히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지급을 청구받기 전에 지급한 건 다 유효하다. 그 이후 거만 A에게 지급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이제 8번 판례는요. 임대차 이제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이제 사안에서 이제 학교 법인이었어요. 여기 이제 임차인입니다. 하여튼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요 목적물을 계속 B가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고 하면은요, B가 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는 이건 적법한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겠죠. 이게 동시행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건네 받아야 이제 동시에 이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점유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이제 공탁을 했습니다. 자, 공탁을 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B가 점유하는 게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이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이행의 제공이 있었으니까요. 보증금을 반환했으니까 B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요, 공탁한 이후에 B가요, 뭐 자기가 여기에 이제 자기가 그 사용한 돈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떤 식당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이제 못 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근데 그 어떤 식당에 들인 비용이 있다라는 이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B가 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공탁한 이후에 피가 점유했던 부분은 불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